오늘 10차 PSC 연구 모임은 발표 2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 국제공항에 PSC 세그먼트 교량 MFT에 이제 철거 전에 NDT 조사 및 이제 내시경 조사, 그다음에 파괴 조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비교 보고가 2003년도에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충우 대리가 요약해서 발표할 거고, 그다음에 주지훈 대리가 베네나 이든 브릿지 사례 연구를 통한 결함부 그라우트 충격 도시에 대한 적합성 고찰에 대해서 발표할 겁니다. 먼저 이충우 대리가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혁신센터 이충우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목적 및 참고 문헌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에 있는 국제공항에 위치한 철거 예정 교량을 통한 비파괴 검사 방법 연구 사례에 대한 자료이고요. 미국의 내부 텐던 내시경 검사 사례를 검토를 통해서 홍제총 고가 내부 텐던 검사에 필요한 방향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2003년도에 FDOT에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배경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다양한 비파괴 검사의 신뢰성 그리고 정확성을 테스트하는 데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공항 확장으로 철거되는 세그먼트 캔틸레버 다리를 검사하는데 이 실제 내부 텐더 상태를 전수 조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보고서였고요. 홍제천 국가 검사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파트인 이제 내시경 검사와 이제 유관 검사 결과 부분에 집중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램프 D 포트 로더레일 홀리우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다리이고요. 길이는 26.5m부터 44.3m의 스판으로 7개의 스판으로 구성된 곡선 교량이고요. PSM FCM 공법으로 건설이 된 교량입니다. 특히 검사는 스판 5, 6, 7 상단 슬래브에서 상부에 있는 캔틸레버 텐던을 평가했고요. 해당 교량이 이제 홍제천 고가와 매우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텐던 덕트 위치 파악인데요. 일단은 계약 도면의 정보를 통해서 텐던의 위치를 파악을 하였고요. GPR과 같은 장비를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판 5번, 6번, 7번에 이제 검은색 점으로 찍혀 있는 부분이 코 작업을 한 위치입니다. 세그먼트 철근과 이제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조인트에서 3.8cm, 그다음에 앵커에서는 30.5cm 떨어진 지점을 조사를 하였고요. 198개의 검사 위치 중에 79%인 156개에서 텐던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이제 텐던을 찾는 과정과 그다음에 내시경 검사한 사진입니다. 일단 직경 1.9cm, 깊이 122cm의 드릴링을 하였고요. 천공 작업 완료 후에 앞쪽 공기를 세척한 뒤에 이제 내시경 장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민감한 내시경 렌즈로 인해서 이제 검사 중에 렌즈 수리로 인한 지연이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도로의 절반을 차단한 교통 통제를 시행하고서 5일 밤 동안 진행을 하였고 팀원 2, 3명을 기준으로 내시경 한 개소에 10에서 12분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했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인데요. 내시경 검사 시도에서 21%의 위치에서 텐던을 찾지 못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찾은 곳에서는 40%의 텐던에서 공극이 발견되었고요. 특히 8%인 13개소는 부적합한 상태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극에서 이제 강선 노출은 없었고 노출된 상황에서도 강선의 상태는 양호하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실제 내시경 검사한 사진입니다. A와 B는 이제 강양선이 일부 노출되어 있는 사진이고요. C는 강양선 전체가 노출되어 있었고 D는 이제 공극이 있으나 강양선은 노출되지 않은 사진입니다. 이제 교량 해체 및 유관 검사 부분인데요. 일단 교량 해체 전에 교량을 유관 검사를 하였는데
도로 표면에 있는 방수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그먼트 조인트 에폭시 부분에서 누수 징후가 없었고 그 노출된 정착부 후딱 콘크리트의 상태도 매우 좋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교량은 이제 오피트에 이제 캔틸레버 날개를 절단을 한 뒤에 세그먼트를 하나씩 떼어서 분리를 하는 과정으로 해체를 하였고요. 실제 해체 후 이제 검사자가 육안으로 텐던의 상태를 확인을 하였는데요. 중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상부 텐던의 상태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은 하부 텐던의 상태,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는 이제 복부 텐던의 상태를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하부 텐던은 이제 그라우트가 충진이 되어 있고 상부 텐던에는 이제 그라우트가 충진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제 전수조사 결과 전체 텐던 중 70%가 작은 공극이었고요. 9%가 공극이 있었고 그다음에 21%가 정상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수조사한 결과랑 내시경 검사 결과가 거의 유사하다고 밝히고 있고요. 특히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든 케이스에서 하단 덕트는 완전 그라우트가 되어 있었고요. 형상이 크게 변하는 복부 텐던이랑 다이아프람 앵커리지 부분에서 언그라우트 되어 있는 부분이 발견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개의 특정 위치, 그러니까 공극이 내시경 검사 상에서는 공극이 없다라고 판단됐던 구간에서는 실제 작은 공극이 있었다라고도 나와 있었습니다. 결론이 원문으로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나와 있었는데요. 좀 알아보기 힘들어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스텝 1은 기존 기록 및 정보를 검사하고 스텝 2에서 교량을 유관 검사를 하는데 결함이 만약에 없다면 검사를 종료하고요. 만약에 인덱스 점검이 필요한 교량이면 샘플의 10%를 선정을 해서 NDT 및 내시경 검사 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유관 검사상 결함이 있다면 결함부 전체와 샘플 10%를 선정을 해서 NDT 및 내시경 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스텝 4에서는 이제 내시경 검사나 NDT를 위해서 이제 철근 텐던 내장형 강제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NDT 검사 후 만약에 거기서 공복이 없다면은 추가 조치는 없지만 문제가 있다면 다른 내시경 검사를 시행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상당한 빈공간과 강성 부식이 발견되면 치료의 크기를 확대해서 샘플을 채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보고서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내시경 검사 전에 NDT 및 도면을 활용하여 정확한 텐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캔틸레버 텐던 및 다이아프램 구간에서 공극이 발생이 집중되고 있으니 상부 캔틸레버 텐던 점검이 통계적으로 공극 점검에 가장 효율적인 위치이고요. 전체 9%의 텐던이 보수가 필요한 상태였고 강성 부식이 거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교량의 방수 상태가 매우 양호한 환경이 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함 텐던 전수 조사 결과와 내시경 검사 결과 거의 일치하는 걸로 봤을 때 내시경 검사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되어 있고요. 검사 단계에서는 유관 NDT 내시경 파츠 조사의 순서인데 모든 검사는 선행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진행해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릴 주제는 저희가 연구 모임에서 설정한 8가지 과제 중에서 그 내부 PT 텐던 결함부 보수 보강 방안에 관련한 주제고요. 저희 발표 주제는 결함부를 어떻게 보수 보강해야 될지라는 주안점보다도 보수 보강 전에 어떤 것들을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차원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 주제는 베리나이넌 브릿지교 사례 연구를 통한 결함부 그라우트 충진 보수의 적합성 도찰이라는 주제고요. 제 갑지에 보시면은 그 왼쪽 상단에는 베리나이논교라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FDOT 링링교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시카 그라우트 300PT 사진이 있는데요.
두 교량과 시카 그라우트 300pt 그리고 저희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이 그라우트 재료에 그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착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의 목차입니다. 먼저 매크로셀 부식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신규 그라우트의 전이차로 인해서 이러한 매크로셀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던 자료들 그리고 그 공급 충진 보수 후에 파단이 발생한 베르나의 원교를 VDOT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2008년에서 2018년까지 최근 10년간의 발표 자료를 확인해봤고요. 또 VDOT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수 그라우트 영향을 바라보고 있는 캔사스 DOT와 FDOT의 그 연구 보고서 두 가지 그리고 결론 및 제언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그 매크로셀 부식 이론이란 2014년 미 연방조청 보고서에서 발췌한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텐던의 정착부와 덕트 최상단 등은 블리딩 등에 의해서 대규모 공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입니다. 이 공급을 통해서 그 공기나 수분, 염화물 등에 노출되게 되면 그 중성의 습한 상태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그 회색 부분인데요. 작은 규모의 양성 전해를 띠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이 건조한 이 초록색 부분은 pH가 높은 염기성 환경과 건조한 상태를 이루게 되고 큰 규모의 음성 전이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에 의해서 발생하는 큰 전이차가 그 회색인 양성 부분에서 부식을 급격하게 발생시킨다라는 이론입니다. FDOT에서도 2006년에 이미 이러한 메커니즘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텐던의 정착단 그림입니다. 이 정착단에 발생한 그 공급을 통해서 공기와 염화물이 유입되게 되면 이 비공 상태가 깨지게 되고 산소 환원에 의해서 핫스팟 영역에서 부식이 집중된다라고 이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매크로셀 부식 이론이 신규 그라우트의 전이차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연구가 그 베리나인 원교 사례 인용과 함께 다수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베리나인 원교는 90년대 준공한 교량으로 박스 내 총 8개 외부 텐던 중에서 6개가 변곡 텐던입니다. 이 교량의 2001년에 점검 시에 상당수 텐던에서 공급이 발생이 되는데 그 보시는 사진 가운데 있는 사진입니다. 발표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떤 자료에서는 아예 부식이 없었다고 표현하는 자료도 있고 어떤 자료에서는 약간 부식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이러한 공급을 충진하기 위해서 하이 퍼포먼스 그라우트로 공급 진공 그라우팅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대략 55%의 텐던에 대해서 진공 그라우트 보수를 시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워크 오더가 이제 프레시넷에서 수행을 했었고요. 주요 워크 스코프는 이제 공급을 베킹 그라우트로 충진하는 것과 그리고 저 가운데 우측 사진에서 벤트가 다 밀폐되지 않아 있었는데 에폭시로 실링하는 게 주요 과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에 보수 3-4년 만에 파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개 텐더는 완전히 파단이 됐고 한 개 텐더는 소선이 일부 파단이 돼서 2개 텐던을 교체를 시행하게 됩니다.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인데요. 그 텐던 보수를 할 때 그 교량 전체를 통제하지 않고 중차량, 57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통행 제한을 해서 보수를 실시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베리나논교의 공급 충진 보수 영향 관련 의혹을 제기한 보고서들입니다. 텍사스 DOT의 보고서인데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베리나논교 파단이 기존 그라우트와 보수 그라우트의 경계면에서 발생했고 경계면에서 보수 그라우트가 텐던의 부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갈바닉 코로전 셀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주장에 입증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사스의 보고서 이전에 최초로 이 문제를 의혹을 제기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2007년에 브렛 한센이라는 저자가 그 ASC 매거진, 미국 토목인 협회 매거진에 기고한 2페이지 정도의 그 기고문으로부터 시작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갈바닉 코로전 셀과 관련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 중으로 확인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 코로전 오브 스틸이라는 책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저자들인데요. 그 FIU의 그 킹슬리 라우라는 교수와 FDOT의 아이반 라사라는 사람이 이와 관련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고, 특히 그 킹슬리 라우 교수의 그 제자들이 이와 관련된 논문을 다수 발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블리딩과 그라우트의 재료 분리로 유발된 공극은 부분적으로 그라우트 결함을 유발하고 매크로셀을 발달시킨다. 공극이 보수 그라우트로 보수가 잘 됐으면 급격한 부식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지만 현장에서 추출한 재료 분리된 그라우트의 외부 텐던을 실험실에서 보수 그라우트로 충진했더니 부식 활동이 관찰됐다. 그래서 보수에 앞서 결함 그라우트의 제거가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기존 그라우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보수 그라우트, 건전한 보수 그라우트 충진하면 이질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이는 부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VDOT에서는 이 베리나이논교 보수 파단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이클 스프링클이라는 그 VDOT 소속의 그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들입니다. VCC 발표 자료, 버지니아 콘크리트 컨퍼런스의 2008년부터 PTI 저널에 기고한 자료까지 한번 하나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VDOT의 이제 긴장제 충진은 2001년과 2017년을 기준으로 크게 바뀌게 됩니다. 2001년 이전에는 현장 배합 물시멘트 그라우트를 사용을 했고, 현장 배합 물시멘트가 가지는 블리딩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2001년부터는 프리패키지드 그라우트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7년에는 아예 플렉시블 필러로 넘어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현장 배합 물시멘트 그라우트를 사용한 대표적인 브랜드 베리나이논교인데요. 90년대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 VDOT의 그 파단후 조사 결과에서는 텐던의 기밀성이 떨어지고 에어벤트가 밀폐되지 않아서 부식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이전의 그라우트 물시멘트 배합비는 이론적으로 약 4%의 블리딩을 유발하는데 그 이론적인 근거로 좌측 하단에 PTI 저널에서도 기고했지만 그 심지 효과로 인한 블리딩 테스트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배합된 물시멘트 그라우트라도 이론적으로는 블리딩을 유발한다라는 재료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그림인데요. 총 150피트, 그러니까 45.7m 길이의 텐던에서 이론적으로 1.8m의 공극을 유발한다. 그 공극은 0.9m씩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음영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공극을 유발해서 약 베리나이논교는 55%의 외부 텐던에서 백킹 그라우트를 추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의문은 2014년 PTI 발표 자료에서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만 덕트 연결 시 메탈 스트랩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텐던의 기밀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백큐ම් 그라우트가 과연 잘 됐을지가 의문이고, 그 증거 사진으로는 후에 다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2017년과 2018년 발표 자료에 한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빨간색 박스로 쳐놓았는데요. 그 공극이 공연 연수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공극이 있다면 백킹 그라우트 충진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충진한다면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저희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을 발표 자료에 표시를 해놨었는데 18년 자료에서는 지운 게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를 가지고 있었고, 파단된 두 개 텐던의 물시멘트 비가 0.6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PTI 기준치가 최대 0.45인데 반해서 굉장히 기존 그라우트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블리딩으로 인한 문제점이 다수 발생되기 때문에 2001년에는 총 3가지의 상용화된 프리패키지드 그라우트를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시카 300PT 그라우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 플로 6호 케이블입니다. 이 3가지 재료 중 한 가지로 베리나이논교의 공극 충진 보수를 2007년에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US460교의 건설 시에는 아예 이 3가지 재료 중에서 목업 테스트를 통해서 적합한 재료를 선정해서 시공을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2007년, 17년 이후에는 아예 그런 문제점이 또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플렉시블 필러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베리나이논교의 이제 보수에서는 이 세 가지 재료 중 한 가지를 사용했다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중 시카 300PT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재료 적합성을 한번 추측해 보았습니다. 2015년 자료를 통해서 한번 추론을 해봤는데요. 총 VDOT에서는 2001년에 세 가지 HPG, 그 하이 퍼포먼스 프리패티스 그라우트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V교의 보수는 2003년에 그라우트 1, 2를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러던 중 그라우트 2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DOT에서 그러니까 HPG를 그 시험실 기준에서는 승인을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시공을 했을 때는 다수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 랩 테스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던 중 그라우트 2 제조사에서 염화물 함유를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DOT와 FDOT에서 그라우트 2를 사용한 교량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높은 염화물 함량과 그 결함 그라우트가 발견이 돼서 그라우트 2는 시가 300PT라는 추측이 가능했고요. 결론적으로 V교의 보수는 시가 300PT 그라우트가 사용됐다라고 확인하였습니다. 그 하단의 목업 테스트는 기존 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서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460교 건설 시 시공사가 그라우트 2, 그 시가 300PT 사용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가 300PT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VDOT에서는 목업 테스트로 그럼 재료적 적합성을 결정하자라고 해서 이 목업 테스트가 시행되게 되었고 예상하는 대로 그라우트 2 시카 300PT는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그라우트 3에서는 문제점이 없어서 그라우트 3 마스터 빌더라고 확인하였는데요. 이걸로 시공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10년간의 발표 자료를 요약 정리해 보면 기존 저품질의 현장 배합 물시멘트 그라우트는 부식을 유발한다. 블리딩과 재료 분리, 높은 수분율, 그렇게 많은 공급을 유발하기 때문에 텐던의 약 55%를 진공 충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텐던의 기밀성이 떨어지는데 진공 그라우트로 잘 충진되었을지가 의문이었고요. 그 증거 사진으로는 2008년 VDOT가 발표되어 있지만 진공 그라우트를 했지만 공급이 발생한 완전 미충진된 사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리나논교의 그 보수로 사용한 그라우트도 재료적 문제점이 있다고 확인을 하였는데요. 베리나논교에서 보수로 사용한 그라우트 2 시카 300PT를 US460의 목업 테스트 결과 리젝트되었다. 그래서 그 재료적인 문제도 있었다라고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VDOT에서는 파단의 원인으로 매크로셀 부식 메커니즘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VDOT에서는 매크로셀 부식보다도 기존의 저품질의 현장 배합 물시멘트가 더 문제였다라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특이할 만한 사항은 2017년에 횡방향 텐던이 파단이 발생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었는데요. 또 어쨌든 부식에 굉장히 취약한 교량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VDOT는 매크로셀 부식을 공식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수 그라우트 영향에 대해서 다른 DOT에서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전 두 가지 정도 연구 보고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에 캔사스 DOT의 연구 보고서, 16년에 FDOT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인데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KDOT에서는 점검 시 발견한 PT 교량 텐던의 공급을 충진할지 아니면 공급 상태로 남겨둘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공급 충진은 프리패키지드 안티블리드 그라우트를 사용하나 이것이 오히려 급격한 부식을 초래한 많은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수 그라우트로 인한 전이차로 인해서 급격한 부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 목적은 보수 그라우트, 두 번째 그라우트가 강연성 부식을 할지 아니면 보호를 할지에 대한 확인, 아니면 공급을 또 남겨뒀을 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확인, 두 가지 연구 목적이었습니다.
연구 방법은 포틀랜드 시멘트 그라우트랑 석고 그라우트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의미 파악이 안 돼서 이 짐성 그라우트가 어쨌든 가장 안 좋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 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가지의 상용화된 프리패키지드 그라우트, 그중엔 시카 300P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결론으로는 노출 강연선을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급격한 부식을 초래한다. 그리고 황산이온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용 프리패키지 그라우트의 강연선 부식은 증가한다. 이게 황산이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틀랜드 시멘트 그라우트와 프리패키지 그라우트는 어쨌든 물과 염분에 그대로 노출된 강연선보다는 부식에 유리하다. 그리고 프리패키지 그라우트와 포틀랜드 시멘트 그라우트에서 측정된 가장 높은 부식은 높은 황산염 농도에서 발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황산이온의 부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큼을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제언으로는 어쨌든 물과 염화물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급격한 부식을 발생시키므로 공급은 안티블리드 그라우트로 충진되기를 추천한다. 두 번째로는 안티블리드 그라우트는 충진하는 안티블리드 그라우트는 기존 그라우트와 환경적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황산이온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상용 프리패키지 그라우트를 사용할 때는 연기도와 함께 황산이온 농도가 반드시 모니터링 되어야 된다라는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016년에 FDOT의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연구 배경으로는 프리패키지드 로우 블리드 그라우트로 시공된 FDOT의 링링교에서 높은 수분과 높은 황산염 농도, 그러면서도 낮은 위험함을 농도, 높은 연기도의 재료 분리된 그라우트에서 파단이 발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FDOT의 링링교는 참고로 시카 300PT로 시공된 교량이고요. 연구 내용은 그래서 결함 그라우트 내에서의 PT 텐던 부식 영향을 대해서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결론으로는 그라우트 제조사의 스펙의 15%를 초과하는 높은 수분율은 결함을 촉진했다. 결함 그라우트에서는 황산염의 농도가 높다. 굉장히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결함 그라우트에서의 높은 황산염 농도는 외부에서의 유입 없이도 축적이 되고 낮은 농도의 황산염 또한 그라우트의 재료 분리를 유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낮은 농도의 염화물도 황산염이 존재할 때는 부식을 유발시킨다라면서 황산이온이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염화물 단독으로 결함 그라우트의 부식 민감성을 평가하기엔 충분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우트 재료 시험에서는 염화물과 황산염의 축적 경향이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 저희가 특히 궁금한 부분, 보수 그라우트 영양 관련의 연구를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라우트가 건전하다면 보수 그라우트로 보수했을 때 부식은 미미하다. 하지만 텐던에 습윤이 유입돼서 보수 그라우트와 혼합될 수 있는 조건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부식 활동이 관찰되는데 여기에 과다한 습윤의 황산염이 더해진다면 더 큰 부식 전류가 측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상용 보수 그라우트의 실험 결과 부식 양상의 차이가 존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식 활동 차이의 원인은 연구 범위를 넘어서서 논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시카 300PT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고 이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이 축적된 그라우트는 보수 부식 활성도를 높이고 그리고 결함 그라우트는 보수 그라우트와의 그 매크로체 형성으로 인해서 부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부식을 유발하는 황산염 이온의 역할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또 황산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DOT와 FDOT 그리고 VDOT의 발표자를 통해서 발표자의 결론입니다. 현장 배합 물 시멘트 그라우트는 심지 효과로 인한 블리딩으로 변곡 텐던의 최상단부에서 공급을 유발시키는 재료적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 증거로는 이론적인 근거로는 심지 효과로 인한 블리딩 테스트가 될 것이고요. 블리딩으로 발생한 텐던 내 공급을 방치하는 것보다 충진하는 것이 어쨌든 부식에 유리하다. 하지만 새로운 재료에 충진하는 것은
이질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있는 부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 KDOT, FDOT의 연구입니다. 따라서 이질적인 환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존 그라우트와 유사한 성질의 그라우트 제로 보수가 필요한데 이것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사항이고 특히 결함이 있는 기존 그라우트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지만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용 프리패키지 그라우트로 공급 충진 보수는 높은 황산염 농도에서 급격한 부식을 유발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황산염 농도가 저희 보수를 할 때 항상 모니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프리패키지 그라우트의 재료적 문제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베리나의 농교로는 시카 300PT 그라우트로 보수한 지 3, 4년 만에 파단이 발생했는데 FDOT의 링링도는 시카 300PT 그라우트로 시공해서 공용 7, 8년 만에 2003년에 준공한 그라우트인데 7, 8년 만에 파단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그라우트 제로의 문제점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 발표 자료의 제언입니다. 어쨌든 현장 배합 물 시멘트의 그 재료적 한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급을 충진해야 될지, 공급을 충진한다면 어떤 자재로 충진해야 될지에 대한 의사 결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 충진 보수를 위해서 국내만의 안티블리딩 프리패키지 그라우트 개발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국내에선 상용화된 프리패키지 그라우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장 배합 물 시멘트가 가지는 재료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발이 완료된 프리패키지 그라우트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시험실 승인 기준만으로 부족하고 목업 테스트를 통해서 현장 제형 시험을 통해서 그 재료적 적합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료 분리 그라우트에서 황산염의 축적 메커니즘 증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 중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데 재료 분리된 그 결함 그라우트에서 높은 황산염의 존재와 함께 급격한 부식과 파단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연구가 더 필요해 보이고 저희 학술용에서도 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서울대 연구진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면 좀 차가 나갈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고했던 문헌들이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가지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2003년도 플로리다 대지에서 포트 로더데일 에어포트에 있는 M2T 이거에 대해서 뭐 일단 홍대천공학의 우리 발표자인 친구들에도 언급했지만 우리 유사한 홍대천공학에서 이와 관련된 그 파티즈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행했던 FDOT의 이 보고서를 참고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2003년도 플로리다 DOT에서 발행한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혹시 이 보고서 부분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는 부분? 이거는 일단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근데 참고할 만한 부분은 일단 우리 이충호 대리도 이 부분에 언급됐었지만 시간이 그게 크게 걸리지 않았던 부분으로 일단 내시경 한계소의 10분에서 12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았고 이것도 공용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공용 중이었기 때문에 교통통제하고 5일 밤 동안 시행을 했다. 근데 여기는 GPR을 탐사를 안 해서 조금 발견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대천 공학교 특별히 GPR 탐사 안 해가지고 여기는 실제로 이 보고서를 제가 이사람들 모시고 처음에 봤는데 이게 지금 내시경 검사하고 한 부분이 그냥 상부에서 한 거예요. 아주 적절한 위치에서 한 건데 우리가 텐던의 공급은 텐던에서 상부 쪽에서 발생을 하죠. 밑에보다.
그래서 이제 상부에서 이렇게 뚫었을 때는 굉장히 공급도 발견하고 싶고 텐던을 뭐 첨단시키는 그런 염려도 없는데 지금 홍제천 고가구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서 뚫는 게 옳으냐? 왜냐하면 상부에 잘못 뚫었다가 그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을 경우에 괜히 가만 놔둬도 괜찮은 거를 치명적인 그 텐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고민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 내시경 검사를 해서 뭐 8%를 찾고 40%를 찾고 공급을 발견한 것은 상부에서 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하부 텐던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딱 맞는데 상부 텐던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뚫어서는 저 발견할 수가 없고 밑은 다 차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할 때 좀 어떻게 할 건가를 좀 그렇다고 텐던을 노출시키는 없고 해서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고 사실은 그 텐던 조사를 어떻게 해지고 그래서 되게 막막해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텐더는 공급이 있고 없고는 밑에서 봐서는 공급을 절대 발견할 수가 없는 지금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PST에서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저그 공급 발견 개수라든가 8%든 이런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정도는 더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뭐 몇 번 얘기했지만 그 내부 텐더냐 외부 텐더냐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뭐 내부 텐더이라고 별 다르겠냐 공급이 정도 있을 것이라 생각은 되는데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부분에 대해서. 발표 되게 자세히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희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 복부에 포물선 배치된 텐던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취약 부위가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뚫으면 여기 분명히 공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FCM 교량 같은 경우는 저희 완전히 다시 플랫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디를 뚫어서 공급이 있을지 확인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요 부분 뚫었을 때 공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주요 부위를 취약 부위가 있을 때 몇 군데 뚫어봤더니 잘 차 있다. 그러면 양호하네. 아니면은 뚫어봤더니 비어 있다. 역시 불안하니 잘 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런 개소가 없다 보니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넓은 홍대천 많은 텐던들 중에 몇 개를 뚫어보고서 뭐 저희 미국과 영국에서 있던 그 확률 통계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래봤자 제가 볼 때 30개 텐던 이상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걸 뚫어봐서 괜찮았을 때 과연 그걸 우리가 그러면은 괜찮다고 다 장담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뚫어보는 그 파치하는 것 자체는 결국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상부에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조사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공용 중에 통제하고 한다 하더라도 복구하고 근데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연구 모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는 그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몇 개를 확인해봤는데 하부에서 확인했잖아요. 측면에서 확인하고. 아니에요. 개수가 적든 틀리든. 그래서 꽉 찼다고 생각했던 그 텐던이 위에는 비어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서 보고 확인해갖고 괜찮다, 꽉 찼다, 뭐 덕수도 뜯어지지 않고 꽉 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통째로 다 들어봐서는 위에는 공급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밑에서 봐서는 그 텐던에 찼는지 안 찼는지 볼 수가 없는 건데 여태까지 밑에서 뚫어보고 다 찼다, 하부는 다 차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밑에서 뚫고서는 별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보니까 들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홍지천 국가도 밑에서 뚫어보겠다는데 뚫어봐야 한 3분의 2 정도만 차 있으면은 밑에서 봤을 땐 다 차 있는 걸 볼 거야. 그래서 그거를 조사 방법을 전체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 자료가 되게 유용했던 것 같고 이거 보면서도 그 당시에 그 생각을 많이 하긴 했었어야 하고 우리가 이제 뭐 연구진에서 뚫어보고 그래서 다 찼다 그랬던 게 진짜 찬 건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좀 위험을 감행하더라도 위해서 뚫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여기는 이 교량은 이제 철거 예정인 교량이라서 위에 이제 방수나 이런 고민 없이 바로 위에서 조사가 가능했던 교량이지만 우리는 공용 중에 있는 교량이라서 뭐 이런 방수 부분,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포장이 예정됐던 구간을 뭐 저는 이제 그런 뭐 한 스판 정도를 디테일 탐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혹시 우리 저 포장 팀장님 와 계신데 우리 이혁 팀장님 혹시 뭐 그와 관련된 생각이 있으시면 예, 팀장입니다. 갑자기 질문 받아가지고 답변을 뭐라고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현장에서 저희가 지금 전용도로상에 PSC 교량이 6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PSC 교량이 이제 태생적으로 펌타이짜리라든지 인양홀짜리, 세그멘트 이음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벤트짜리가 좀 취약부로 돼 있는데 다른 펌타이짜리나 다른 구간들은 구조적인 뭐 직접적인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벤트짜리는 바로 텐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하면서 저희 현장에서 좀 느낀 거는 벤트가 슬라브 상부로 올라오는 구간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좀 그 연결을 아예 차단하는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좀 선제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할 부분 없으면 우리가 두 번째 발표한 걸로. 예. 좀 직원들이 좀 활발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했는데 이 발표했던 친구는 또 지금 우리 PS팀에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의견 없어요? 실제 공용 중인 도로에서 가능하냐 안 하냐 부분이 제일 지금 이슈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작업 난이도나 시간으로 봤을 때 이제 내시경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치 주사, 그러니까 20x20으로 파치하는 그 부분은 상부에서 뚫는 게 사실 지금 여기만 해도 지금 상부에서 122cm를 뚫어야지 텐던에 닿았다고 하는 거 보면은 파치 주사 20x20으로 위에서 시작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시경으로만 진행을 한다면 상부에서 확인은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게 4인치인가요? 4분의 3인치입니다. 아니 그 밑에 이렇게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예, 맞습니다. 4인치입니다. 4인치야? 예. 저게 지금 상부 데크에서 4인치를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2cm? 예. 왜냐면 이게 포장을 안 걷어내고 그대로 위에서 12cm. 그러니까 카바가 12cm. 예, 그렇습니다. 포장이 안 돼요. 122cm가 아니라 12cm 아니에요? 아, 예, 12cm. 예, 12cm. 그러니까 1m를 파고 예, 들어가는 예. 1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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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소리 자꾸 이상해가지고. 아, 예. 저도 못 발견했습니다. 지금 아까 발표한 것 중에 공사 결론 부분 한번 영문 부분하고 한글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프로세스를 제시한 거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얘네들 입장에서 권고하는 내용 같아요. 이 철거하는 교량에 대해서 하라는 거예요. 기존 교량에 대해서 하라는 거예요. 기존 교량에 관련해서 동영적인 교량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하라고 권고한 거죠. 네, 맞습니다. 기존 교량에 대해서 철거 교량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 프로세스를 제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공용적인 교량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네. 우리는 왜 그걸 갖다 고민하지? 결론은 공용적인 교량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지금 제시를 맞습니다. 왜 우리는 기존 교량, 뭐 철거할 교량, 우리가 지금 철거할 교량 갖고 논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용적인 교량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권고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의 타당성 여부를 한번 보고 이걸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권고는 분명히 논의는 이 조사는 철거하는 교량 갖고서 조사를 해가지고 했지만 결론은 이러하니 동영주의 교량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죠? 저렇게 저 결론에 따라서 다른 데를 미국에서 한 대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추가로. 미국에서 이 결론에 따라서 추가로 한 대가 있는지 우리는 저거를 적용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근데 철거하는 교량에서 봤더니 하부는 전혀 결함이 없어요. 수평 텐드는 그지? 근데 우리 지금 홍대천에서 하부를 조사하겠다고 했거든요. 만약 똑같이 만들어진 거라면 하부를 뚫어봐야 똑같이 만들어진 거라면 거긴 결함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상단은 아까 8% 내지 9%의 완전한 결함. 그러니까 그라우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라우트가 하나도 없이 완전한 결함이 있는데 저 결함은 다행히 강선에 부식이 없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위에 방수가 잘 돼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홍대천은 어떨까? 홍대천 궁금하지 않아요? 저거대로라면은 우리가 똑같다면 9%가 퍼펙트하게 비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밑에서 뚫어서는 지금 위에가 안 보이잖아요. 밑에서 뚫어서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를 걱정을 하고 있느냐면 위에서 내리 뚫었을 때 거기가 크리틱한 결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의사가 사람 몸을 갖다 조사하는데 몸에 지금 큰 암덩어리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피부를 살짝 갈랐을 때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수술을 안 하겠다는 소리가 비슷한 걸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째서 어떻게 봉합할 거냐를 검토를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짠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조사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심하게 비유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따서 봉합하는 방법은 다른 데서 프로세스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지? 드라이 시키고 에폭시 주입하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방수까지 다시 해야 돼. 한단 말이야. 조사를 어디를 하라고 다 나와 있잖아. 아까 뒤에 이제 빗장 넘어갔어. 요렇게 지금 제시가 돼 있잖아요. 자그마치 몇 %예요? 결함이 있으면 그 결함이 뭐예요? 결함이 누수된 흔적이 있다. 그러면은 결함부 전체를 다 따보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 교량이 10% 내외에서 따봐라. 사실 저거대로 하면 어마어마한 양을 따야 돼. 근데 이제 엔지니어의 판단이 필요한데 요 앞에 거 넘어가시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 앞에 여기 있는 내용이 뒷부분에 충실하게 지금 번역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밑에 지금 빨간 줄 C에 보면은 임팩트 F 이런 단어가 있거든. 아무데나 따는 게 아니라 임팩트 F로 조사해서 따봐라 이런 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뒤에는 임팩트 F가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치? 우리가 지금 임팩트 F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임팩트 F를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건설기술연구원이랑 같이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저거를 추가로 집어넣어서 우리의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저 생각에 한 번 좀 추가로 조사를 한다면 이것에 의해서 미국에서 조사한 사례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제 생각에 거길 가봐라. 이 한 대가 있으면 가서 자료를 얻어보고 추가로 가서 현장 조사를 해서 우리 거에 반영을 해라. 근데 계속 제가 느낄 때 PSG 팀에서는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료를 계속 제시를 하는데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같은 방법만 제시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논의 자체에서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여기 취임해서부터 5개월이 지났는데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5개월 동안 똑같은 얘기만 동어반복을 하고 열린 마음으로 좀 봐라. 이거를 열린 마음으로 봐라. 이건 분명히 이 결론은 철거할 교량에 대해서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범용적인 교량에 대해서 미국에서 몇 %를 따라하고 10% 따라하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자그마치 전체 텐더의 10%를 조사해라. 이게 미국의 지금 권고 아니에요, 그지? 근데 우리 이제 한두 군데 따는 거조차도 움츠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그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게 낫다. 이거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내부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연금 이제 세계 스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이제 DPR을 참 사용을 안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끼리 같이 논의했던 부분은 우리도 한 개 스판 정도는 DPR을 사용을 해서 전체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 가장 취약한 부분을 우리 외관 조사를 통해서 논의됐던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본 다음에 맨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 따를지 안 따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는 일단 우리 내부 직원들끼리 이 자료를 보면서는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술혁신센터에서 일단 논의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는 또 PSC 구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검기원에서 소동무 박사님 혹시 오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언급할 부분? 연구자적인 마인드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일단 상부에 위치한 텐더를 조사하는 내시경 조사하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물론 위에서 뚫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 밑에서 어차피 그 덕트의 직경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공급을 찾아낼 수 있는 비파기 검사 방법을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상부에서 뚫는 건 최소화하되 이제 하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제가 이쪽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료도 이제 당초에 파츠 조사가 그러니까 내시경 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NDT 시험을 하기 위해서 NDT 시험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철도 예정인 교량을 샘플로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아까 임팩트 에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고 난 결과가 결국은 내시경 조사가 가장 확실하다. 이 파괴를 한 다음에 이거를 전체 철거를 한 이후의 결론은 내시경 조사가 가장 확실하다라는 그 결론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당연히 NDT가 발전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행이 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보스코핑이 우선적이 돼야 되는 부분도 이 보고서에는 언급됐던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뭐 하실 말씀 없으면 다음 예. 홍사 부터 2차입니다. 저도 좀 저번 시간부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오늘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약간 틀렸는데 왜 현장 조사할 때 파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업부서에서 고민하는 이유가 조금만 물어봅니다. 공용 중인 교량에 대한 교통 통제인가요? 아니면 보수 보강 이후에 발생하는 이후의 유지 관리 때문인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아니면 둘 다인지. 그리고 저는 이제 PC 교량은 평균되게 위에는 안 만나봤는데 RC 교량이나 이제 구점을 하면 저희는 구점을 에폭시 균열 주입을 하고 난 다음에 충진이 잘 된 자에는 이제 청공을 합니다. 또는 보수 보강 차원에서 또 그 부식 부위를 찾아내서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보수 보강 방법은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 이후의 수습이 망가지지 않도록 또 철두철미하는 보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파츠 그다음에 그거 하는데 힘들다 애로사. 진짜 그 두 가지 궁금했습니다. 교통 통제 때문인지
이후에 발생한 유지관리의 문제점인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홍주천 담당하고 있는 김상원 차장입니다. 그 말씀하신 두 부분 다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맞지만 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점은 두 번째 이제 보수 보강 후에 유지 관리가 파취를 하지 않은 만큼 유지 관리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보수 보강 공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있느냐라는 의견이신 거죠. 저희 이제 텐덤 같은 경우는 좀 지금껏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안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 그러니까 텐덤을 그라우트가 싸고 있고 그라우트를 강주시스가 덮고 있고 거기를 또 이제 고강도 콘크리트가 덮고 있는 구조다 보니 그거를 보수보강 공법이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또 굉장히 텐덤의 부식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외국사례에서도 되게 많이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고민하다가 지금 저희가 정은천 파단 후에 지금까지 이어진 학술 영역을 통해서 규명을 하고 있고 그 이제 규명을 하고 또 보완을 하고 있는 중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이사님 오시고 나서 이제 그간에 우리가 해왔던 모든 작업들은 외부 텐던에 좀 주로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고 물론 이제 보수보강 공법은 외부 텐던이든 내부 텐던이 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들은 그 내부 그간에 어렵다고 생각했던 내부 텐던의 점검에 대한 부분에 지금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두 번째에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추가적으로 더 두 번째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당히 뭐 이 두 번째 자료는 내용을 뭐 버지니아, 플로리다 여러 자료를 다 망라한 부분에서 좀 상당히 양이 많은데 어떻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기술력센터 PSC 연구 모임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또 조금 집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 안 됐던 부분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언급됐던 부분을 이번에 다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정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거나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두 번째 부분은 논의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학술 영역에서도 우리가 그 진공 그라우팅과 압력 그라우팅을 같이 혼합해서 고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학술 영역에서도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주준 대리가 발표해 주셨던 제일 마지막에 재현에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학술 영역에서 지금 전부 하고 있는 내용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학술 영역에서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그라우트, 기존의 품질이 불량한 그라우트를 제거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다음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심지어 기본적으로 채울 것인지 말 것인지, 그다음에 그 기존 그라우트의 성분에 따라서 부식이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그거를 지금 시험실에서 물론 이제 랩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험실에서 하고 있고 또 저희는 현장에 지금 보수 그라우트를 했고 그걸 내년에 벗겨서 확인해 볼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에서의 그런 게 지금 현장에 있는 수량 가지고 충분히 뭐 그게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 재현해 해주셨던 게 지금 학술 영역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황산염 부분은 물론 1차 학술 영역에서도 황산염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호교에서도 일부 뭐 황산염이 좀
검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 1차 학술 영역에서는 황산염에 의한 영향이 크게 부식에 영향은 없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이 되나 더 연구가 필요하다 정도의 결론이 나 있어서 황산염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이번 연구에서 황산염 가지고 그 진전이 있다 없다가 나올지 그게 지금 조금 제가 지금 연구진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상황인데요. 지금 나머지들은 다 연구가 저희 학술영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명확하게 지금 세계적으로 10년간 해가지고 아직 못 밝혀진 것이 3년 만에 얼만큼의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번 학술 영역이 끝나면 저희 외부 텐던의 보수는 이렇게 해라 정도의 매뉴얼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진행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학술 영역 했을 때에 시료 채취해가지고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때 황산염의 농도도 다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네, 지금 학술영역에서 다 했고요. 네, 황산염이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이게 지금 제가 학술 영역 보고서를 봐도 그래도 이제 황산염 모든 지금 DOT에서 부식의 원인으로 황산염을 딱 지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술 영역에서는 황산염의 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너무 미약해서 우리 파단의 원인은 과연 황산염은 제외시켜도 될까? 일단 그 황산염에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용역에서 제가 인지한 정보는 뭐냐면 일단 우리 염화물 같은 경우는 그 자체 시멘트 자체의 문제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농도가 축적이 되고 하는데 황산염은 시멘트 자체에 보유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제 재료 분리가 나는 쪽에 황산염이 축적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배합을 하다 보면은 상부에 블리딩되는 구간 그리고 특히나 배합비가 나빠서 물 시멘트 비료에서 배합비가 나쁠수록 황산염의 농도는 더 높아지는 거로 우리가 학술 영역에서 조사는 됐고요. 그래서 그런 원리에 있어서 상부에 황산염이 축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제 앞에 전제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먼저 순서를 좀 답변을 드릴게요. 제안했던 거에서 국내 보수를 위한 고품질 그라우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 그러니까 저희 말고 다른 기관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민간 기업에서도 개발이 돼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아직 국내 설계 기준에서 고품질 그라우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시방 기준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확산되지 않았을 뿐이고요. 질문한 내용이 하나 뭐였죠? 황산염 제가 얘기하다가 깜빡했네요. 네, 지금 질문한 거. 예, 황산염에 지금 우리가 이거를 제외시켜도 될지 영양권에서 지금 학술 영역에서는 보고서에 보면은 염화물에 대해서만 지금 네. 아니 실제로 외국에서는 미국 사례 보면 대부분 다 황산염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산염이 부식의 주요 인자로 됐는데 저희 국내에서는 어쨌든 실제로 그라우드 시료를 분석하고 했을 때 황산염의 문제가 이렇게 부식을 촉발하는 요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황산염이 문제가 됐으니까 우리도 황산염이 문제가 됐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고요. 서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 환경에서는 황산염이 주대 연구의 핵심은 아니고 실제로 부식을 야기한 원인도 아닌 걸로 일단 저희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정은청공학교의 공급 발생도 지금 발생하는 양상이 심지 효과를 가장 대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심지 효과가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지 효과 때문에 황산염이 올라와서 재료 분리가 된다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내부에 있는 황산이 심지 효과로 해서 모여지는 게 황산염 현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발견이 안 됐을까라는 그런 좀 우리 내부적 우리 발견 안 됐다 발견의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농도가 너무
미미하다고 언급이 돼서 그래서 대단히 그 부분은 황산염이든 뭐 영양칼슘이든 다 염분인데 이 황산염이 외부에서 뭐 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라우트 성분 중에 그러니까 시멘트 성분 중에 이제 그 미국 쪽은 황산염이 많이 포함된 그 재질이 그렇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용천 국가도 저기 그라우트를 그걸 갖다 미국으로 보내갖고 시험을 다 했는데 우리 국내 그라우트에서 황산염이 굉장히 낮은 거고 단지 서구에서 일부 검출이 됐다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국내에서는 그라우트 품질상 황산염에 의한 것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염분에 의한 게 더 크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공급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다가 가장 이제 우리가 했을 때 궁금했던 점이 서울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수입되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일부 이제 100% 그라우트가 안 찬 적이 있어서 끊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여기 발표 자료가 되게 유익하고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용역하는 거고 의문점도 똑같고 아까 그 어디티오틴가 거기서 나왔던 거 똑같은 부분이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뭐 검토를 같이 해서 이거 끝나기 전에 한번 우리 지역에서 PS 팀에서도 한번 이 부분을 갖다가 뭐 발표를 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텐덤 부식원인이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논의되는 사항이지만 외부 텐덤 같은 부분에 대한 보수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되면 그게 곧 바로 내부 텐덤 보수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이제 제 생각에는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외부 텐덤을 먼저 해봐서 뭐 무너지면은 문제가 생기면 외부 텐덤은 바로 나타나니까 근데 내부 텐덤은 보수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발견이 안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아까도 뭐 깨보고 조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외부 텐더는 두드려 보면 되지만 내부 텐더는 뭐 참 복잡한 부분이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로다가 미국에서 지금 진행 중인 그 교량은 그 위에 아스팔트가 없어요 8cm가 그래서 거기에 무슨 뭐 두드려 뭐 여러 가지 그 횟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려면 아까도 뭐 통계 문제를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에디티 방식 뭐 하려고 해도 그걸 때문에 아스팔트 다 걷어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보수 방법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미국 같은 데는 포장이 없고 그냥 콘크리트 위에 있기 때문에 파손이 되거나 문제가 돼도 그건 보일 수가 없는데 우리는 덮여 있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풀고 이제 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그 그라우트 품질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지금 모급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 모급 테스트 한 걸 끝나더라도 이쪽에서 학교에서 보관을 안 하면은 우리라도 갔다 와도 너무 기간이 짧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모급 테스트 기간이. 실험 세상은 좀 너무 짧아서 그냥 근데 한 2, 3년 내에 바로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수건수에서는 늘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갖고 아까 가압한 쪽도 같은 모델을 했기 때문에 또 여기 저 베르나이노 브리지 뭐 앞에 뭐 VBAT 발표 자료 내용에 보면 여기는 텐덤 기밀성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저 주진 대리는 진공 그라우팅이 잘 됐을지라는 부분 뒤에도 이제 나왔지만 그 진공 그라우팅이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어떻게 그라우팅 할 것인지 공급을 충전할 때 진공 그라우팅을 쓸지 압력 그라우팅을 쓸지 또 우리 공단에서 시행했던 압력과 진공 그라우팅을 같이 혼합해서 써야 될지 지금 전에 한번 우리가 4회차가 5회차 때 할 때인데 미국 미네소타인가요? 그때가 거기는 이제 압력 그라우팅으로 했다. 진공 그라우팅에 그 진공이 기준치에 못 미달해서 압력 그라우팅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진공 그라우팅을 했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진공 그라우팅이 잘 안 됐습니다. 우리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시험을 실에서 했던 부분과 다르게 진짜로
정릉청에서 한번 시공을 해봤으니까 그 부분도 궁금하더라고. 언제 한번 깨보면 언제 한번 뚜껑 열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충진율이 얼마나 될지. 네, 그 부분 저희가 이미 목업 테스트 후에 이제 현장에 적용한 부분이고요. 물론 저기 메탈 스트랩만 있으면 당연히 VG는 안 됐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외부 텐더 이음새마다 다 밀봉을 했고요. 밀봉한 다음에 그러니까 밀봉 전에 목업 테스트를 먼저 했고요. 목업 테스트에서 얼마만큼의 진공을 유지하고 후에 압력을 넣어줘야 이게 완전히 충진되는지 목업 테스트 후에 현장에서 이음부를 다 밀봉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목업에서 나왔던 그 압력을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그 진공 상태가 됐을 때 압력을 다시 한번 넣어줌으로써 충진이 완전히 된다는 걸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기 지금 1990년도에 메탈 스트랩을 해서 기밀성이 떨어졌는데 VG가 잘 됐을지 의문이다라고 하셨는데 저 때도 아마 그런 작업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음부 밀봉을 해야 저게 아마 진공 상태에서 들어갔을 텐데 아니라면 확실히 많이 그 완성도도 떨어졌겠죠.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전에 했던 부분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열어봤나요? 그거를 지금 현장에서 한번 진공 그라우팅 압력 그라우팅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네, 저희가 목업체로도 실험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저희 철거하는 텐덤을 대상으로 실제로 현장에서 실물로 그라우트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그라우트를 털어내고도 해보고 기존 그라우트를 존치한 상태에서도 해보고 해서 다양한 조건에서 그라우트가 새들부에 대해서는 그라우트가 잘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 단지 그 격벽 안쪽이나 그런 정찰부 쪽에서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업체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압력 조절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험을 해봐서 잘 됐고 그걸 다시 한번 또 이제 현장에서 시험을 해서 잘 됐다고 평가를 했고요. 단지 그 공급이 정확히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그만큼 다 채워졌는지에 대한 그 확인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기술 동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방법론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우트 보수 방법을 저희는 일단은 우리는 기술은 확보됐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하지 않고요.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건데 베르나 에너규량을 저는 계속 좀 예의주시해서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정릉청하고 너무 유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도 이제 외부 텐덤에 대해서 그라우트 보수를 하고 이제 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또 보완하기 위해서 저점도 폴리머로 다 강연선 부식된 부분에서 일부 코팅을 했었죠. 코팅을 했는데 그 당시 고민이 뭐였냐면은 아니 이미 부식이 된 데다가 코팅을 한들 그게 내구성을 충분히 갖고 있겠느냐. 그래서 그 코팅하는 비용도 굉장히 비싼데 또 끊어지면 교체 비용도 들어가고 도대체 이거는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같이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 그걸 우리가 무작정 또 못하고 뭐 선제적 보수를 하면 좋은데 미국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A 시스템을 달아서 나중에 파단되는 경향을 보고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보고서가 2017년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계속 제가 알아본 바로는 A는 좋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현재 어디까지 됐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을 제가 드렸어요. 하여튼 그라우트 기술은 현재는 저희는 정리돼 있다고. 메트로나 좀 충진율이 지금 랩에서는 뭐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충진율이? 거의 완전 충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일단은 뭐 강연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충전하는 것이 목표고 뭐 완벽한 100%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저희가 품질 관리하는 데는 문제 없는 정도로 스프링클의 이제 메일을 통해서는 이제 버지니아에서는 지금 자네들의 충진율은 지금 목표치가 90%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버지니아 DOT에서 이제 공고문인데요. 여기가
총 이제 베네나 이먼 브릿지를 보수하기 전에 여기서는 총 차량 57톤이라는 무게 제한을 하고 텐더를 교체를 보수했습니다. 이게 공고문입니다. 전체 이 자네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57톤으로 보수 제한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한번 해서 우리도 이제 여인의 내력 시험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했던 부분인데 우리도 이거를 참고 할만하다라는 해서 우리 주진들이 넣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교통통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뭐 일방으로 통제했던 거 아니고 그 기자회견들 대신 발표도 다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 사유를 밝혔고 긴급 조치 후에 재하 시험을 거쳐서 차량 통행을 하면서 보수 공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단지 뭐 절차나 순서, 시간의 순서의 차이지 저희도 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합리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다 거쳤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교량을 전면 통제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물론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 당시에 시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면 통제로 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텐더 보수할 때 차량을 제한할 거냐 막을 거냐 몇 톤 이상 할 거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정육정보과 때도 그 문제가 나왔어요. 텐더니 하나 끊어졌는데 끊어진 상태로 현재 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계속 교량이 약한데 자꾸만 뭐가 올라가면 또 계속해서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전면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재하 시험을 했어요. 끊어진 텐더를 보수가 재하 시험을 해서 일단은 모르니까 끊어진 텐더 빨리 보수를 하고 재하 시험을 했는데 한두 개 정도 끊어져도 현재의 그 교량의 그러니까 10톤 이상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하겠다 싶어서 통행 제한을 풀고 그 다음에 통행 제한 풀고 차량이 다닐 때도 하나는 계속 끊어지는 상태죠. 끊고 보수하고 그래서 이제 한 개 정도씩 그래서 여러 개를 보수한 게 아니라 한 개 교체하고 다음 거 교체하고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차량 제한을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57톤 이상이면 굉장히 중차량들이 많으니까 텐던이 약한 상태에서 큰 차량이 다닐 때 다른 텐던에 영향을 미칠 거를 아마 내화력이나 부조 계산을 해서 했어요. 저거는 저희 정밀점들도 똑같은 거를 갖췄고 아까 계속해서 뭐 진공구라이팅이냐 압력구라이팅이냐 그 부분인데 별 의미가 없어요. 저거는 우리가 텐던을 보수할 적에 그라우팅 보수할 적에 진공 압력을 걸어서 걔가 계속해서 유지되면 진공 그라우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빠져나갈 때가 있어서 공기가 계속 빠져나가면 그라우팅을 압력으로 밀어놓으면 딴 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압력 그라우팅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인데 진공 그라우팅이 좋고 압력 그라우팅이 나쁘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떤 게 제일 적정하냐. 예를 들어서 내부 텐던 같은데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데 그냥 압력 그라우팅 하면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라우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진공을 걸어봐서 진공이 계속 유지가 되면 진공 그라우팅을 하는 거고 진공이 유지가 안 되면 압력 그라우팅을 하는 거지. 미국에서 뭐 진공 그라우팅 했다 그래서 우리도 다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거기에 맞는 거를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니까 실제로다가 우리가 내부 텐던이든 외부 텐던이든 교량에 대한 충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서 아마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저희가 보급 테스트보다도 현재 실제로다가 우리가 철갈 텐던을 거기다가 걸어보고 나중에 다 까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뭐 90% 이상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그러나 텐던이 부식되지 않을 정도의 두께로는 다 충분되는 것을 현장에서 하고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몇 번 얘기를 하지만 내부 텐던도 공급이 발생이 되면 같은 방법으로 하면 똑같이 될 거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분 있으면
발표가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좀 이제 표시막 아니 그 지금 그냥 이 벼랑그라우트 제거가 이제 과제로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벼랑그라우트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딱 한 번 해봤는데 뭐를 해봤냐면 외부 텐던에 그 피해관을 다 벗겨내고 그라우팅을 다 털어내고 그 다음에 한 번 해봤는데 기가 막히게 되죠. 기가 막히게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거냐? 특히 내부 텐던 같은 데는 벼랑그라우트를 제거하려면 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 사람들도 참 무책임하게 뭐 과제로 남아 있어 안 되는 건데 저게. 그래서 우리는 그때 털어내고 하면서 이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있는 벼랑그라우트 있는 상태에서 했을 때 이게 어떨 거냐 부분을 연구를 더 해는 게 맞지. 그 제거가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실제로 저기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저기 써 있는 게. 저거를 몰라.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지금 밝혀낸 건 없고요. 이게 그냥 미국 보고서지만 항상 이런 부분이 언급도 있어요. 자기네들도 그냥 할 때까지 했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들이 쓴 거니까. 예. 연구가 이렇게 쓴 거니까 실무에서도 떨어지는 거. 또 뭐 다른 이 보고서를 통해서 궁금했던 부분. 예. 두 분이 발표한 그런 내용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뭐 황산염이나 아니면 염화본이다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한 부식 뭐 이런 부분 하시면 거기에는 항상 이제 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주로 언급이 되고 물이 뭐 기존에 있던 그런 그라프팅 내의 어떤 블리딩수에 의한 부분이든 외부에 의해 증입되는 그런 그 물이든 하여튼 물에 의한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저기가 되는데요. 전에 이 주지훈 그 대리가 발표를 갖다 하면서 어떤 텐더 내부로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을 예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갖다 하셨었어요.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발표 자료에도 어떤 상부에 공급이 있다고 해도 어떤 부식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심하거나 그리고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셨었는데 저희도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그때 8가지인가요? 뭐 이런 정도의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수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 제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좀 모색을 갖다 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료가 있으면 언급을 갖다 조사해서 이렇게 보고를 갖다 해주시면 좀 저희들 유지가 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방수 문제가 됐든 배수 문제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조사해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자료 조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용. 예. 궁금한 게 되게 많아. 저희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콘크리트도 자연 치유적인 그런 이론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라우팅제 열화분은 결국은 교체가 안 된다면 사전에 우리가 그라우팅제에다가 자연 치유적인 어떤 그 알갱이라든지 시라행이 터져가지고 콘크리트도 자력으로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생물이지만 움직일 수 있고 시간이 그런 게 외국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런 자료를 제가 못 발견해가지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좀 발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라우팅에 대해서도 뭐 그런 부분도 추가로 아직까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 같습니다. 또뭐더 공부 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걸. 안녕하십니까. 저 도로관리처의 이동걸 차장입니다. 저는 도로시설처에서 서호교 담당했었다가 지금 이제 도로관리처에서 제설 수강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또 보강 근무가 있었고 또 지금도 오늘 뭐 11시로 해서 뭐 보강 근무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우리 이제 교량 관리하면서 특히 이제 구조물은 이제 토공 구간하고 지금 다르게 또 오늘도 이렇게 이제 발표한 내용 보면은 그라우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는 동절기에 교량 관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도 좀 해봐야 된다. 물론 PSC 교량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동절기에 지금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교량 같은 구간은 친환경 제설제를 지금 살포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적극 우선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염화칼슘을 이렇게 살포를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절기에 살포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뭐 저는 이제 그 원인을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수층이 이제 뭐 훼손이 된 부분을 통해서 또 에어벤트 부분으로 해서 또 텐던의 부식을 좀 줄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신축 이음부 쪽을 통해서 뭐 정착구 쪽에 우리가 그 정착 그 장치에 대해서 또 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려가 있어서 이제 그 시설자 직원한테 좀 물어봤더니 선제적으로 이제 뭐 그 다이아프램 부분을 표면 처리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선제적인 조치가 좀 됐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방호벽 부분에 우리가 이제 그 삼투압 작용에 의한 콘크리트 방락이라든지 이제 염해 우려가 또 있고 한데 물론 이제 그 초동 조치로 살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청소를 사실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포도 어려운 부분이고 평상시에 이제 그런 청소라 하면은 뭐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청소를 했지 우리가 동절기에 교량의 안전을 위해서 뭐 흡입이 됐든 또는 뭐 물청소가 됐든 주로 이제 청소를 하면 언제 하냐면은 해빙기 때 이제 뭐 전면적으로 이렇게 도로 시설물 또 부속 시설물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교량 관리자로서 동절기에 청소도 중요하지 않나 한번 이 대목에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나라 외국 사례 뭐 동절기에 우리 PSC 우선적으로 PSC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 있으면 찾아서 다음에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이거는 저번에 한번 우리가 그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모라토리움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 아까 이 부분은 설명이 안 됐었는데 그때 우리 백대리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확인한 편이 모라토리움이 없었다 이랬던 거죠. 예. 근데 지금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보고서 다른 대출에 보면은 가능성은 있다 이런 예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구 용역하는 게 결코 뭐 잘못된 건 아니다 맞습니다. 이런 그런 이제 효과가 좀 있는데 지금 이거랑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저기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플렉서블 필러 예. 그러니까 그 왁스를 집어넣는 게 프랑스에서 일찍 그게 이제 제도화 됐고 이 부분이죠. 2017년도 이후에는 미국에서도 지금 저 플렉서블 필러 그러니까 왁스예요, 왁스. 왁스로 주입을 하고 제가 한번 정리해서 드린 자료에 보면은 무슨 뭐지 테크시엘인가 뭐 있는데 주입하는 거 포스크텍 포스트텍인가 뭐 하여간 포스크텍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의를 할 때 오늘 상당히 잘해놓은 거 아주 광범위하게 조사가 잘 됐다. 어떻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많은 레퍼런스를 봤을까 하는 제가 상당히 좀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조사가 잘 됐다 그랬는데 추가로 좀 조사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좀 프리팩트 뭐 이 시카 300PT 이런 거에 대한 걱정보다는 우리는 저 플렉서블 필러로 바꾸는 게 어떠냐, 우리는 지금 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없느냐, 저거에는 문제가 없느냐를 좀 추가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 기존에 결함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거랑 그 아까 얘기했던 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고 그거는 그 결함 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밀어 넣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한번 시험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근데 보고서에서 봤던 것 같은데 좀 추가로 자료를 좀 더 조사를 해서 그라우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왁스로 변경하는 정책을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에 거 지금 우리 이대리가 얘기했던 거는 저 원본을 좀 보고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원본 띄울 수 있나요? 저 보고서 원본? 원본 없어요? 예, 위에서 가져와야 돼요. 이거 앞에를 제가 지금 찾아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번역이 조금 더 충실하게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 앞에 지금 A 스텝 3 A 부분에 보면은 저 부분도 번역이 조금 좀 저 뒤에 정리한 거, 이 다음 장에 정리한 거랑 여기랑 앞에 넘어가서 앞에 요 스텝 3랑 다르다 내용이. 그래서 지금 A라는 부분의 내용에 저기 say 10이라고 나오잖아요. say 10. 이게 뭐냐면은 결함이 문화의 유관 조사를 했는데 결함이 없더라도 10년 정도 지난 교량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뒤에 넘어가 보시면 유관 정세에서 결함이 없으면 검사 종료로만 써져 있잖아요. 이 저기 정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다. 그러니까 결함이 있는 거 말고 유관 조사에서 결함이 없는데 검사 종료가 아니라 say 10, 10년 이상 정도 된 교량에 대해서는 오른쪽과 똑같이 조사해라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더 세밀하게 번역이 됐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뒤에 요 아까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그 맨 밑에서 F 스텝 4의 F 부분은 보수 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그지? 다른 데로 어떻게 보수하라가 나와 있고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보라 그랬던 게 이거를 지금 우리 저 PS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챕터 8의 맨 앞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내시경 조사랑 파취를 다른 거로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파취 인베이시브 인베스티게이션은 내시경 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8.11 맨 앞에 내시경 조사 부분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특수 드릴을 사용해라. 덕트를 확인하는데 특수 드릴을 확인하는데 그 덕트를 발견하면 자동으로 스톱하는 드릴을 사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걱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신문상에서 제가 전에 이거 찾아줘라 이거 찾아봐라 그랬는데 미국 애들은 덕트 손상, 그러니까 드릴링 하다가 문제가 생길 거를 대비해서 지침이 어떻게 되느냐면 덕트를 만나면 스톱하는 드릴이고 그거를 따서 하게끔 좀 8-1에 돼 있어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개가 좀 빠진 것 같다. 이거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아까 얘기한 대로 하되 여기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이 DOT에다가 이 보고서를 갖다 해가지고 좀 추가로 메일로 조사를 하되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 부분은 좀 추가로 다시 한번 더 정리해주고 요거를 그냥 요 레코멘데이션 챕터 8 부분을 전체를 한 번 더 치밀하게 그냥 번역을 해서 넘겨줄 필요도 있고 PS팀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게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번역 안 해줘도 한 번 더 치밀하게 보고 요 드릴도 국내에 있는지 국내에 없으면 미국에서 되는지 한 번 찾아서 있겠지. 있을 거예요. 미국에 있는 게 우리한테 없을 리가 없어요. 2003년도에 미국에 있었던 건데 우리 국내 지금 없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찾아서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저렇게 보수 방법까지 나와 있고 저 보수 방법이 다른데 문헌에서 나왔던 거나 다 똑같다. 에폭시를 채워라 하는 거거든요. 그지? 그리고 이거 할 때 아무데나 뚫는 게 아니라 임팩트 에코에 의해서 공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뚫어라 하는 거거든요. 뚫을 때 PC 강선 손상시키지 않게 자동으로 스톱하는 드릴링을 해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지침을 만들어 보고 이 지금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용역하는 팀하고 필요하면 모캅도 만들어서 시험해보고 해요. 불안하면 아까처럼 따보는 게 불안하면 모캅을 만들어 봐서 훈련된 사람들이 하라. 그래서 결함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서 하되 이런 가이드나 레코멘데이션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안 하겠다 이건 아니다 이거지. 이 또 레코멘데이션이 추가로 변경된 게 있는지 업데이트가 된 게 있는지도 한번 좀 더 추가로 미국하고 한번 확인해봐라는 뜻이에요. 예. 특히 요거 조금 더 좀 수고를 했는데 조금 더 보완해주고 이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우리 주주님이 한 거는 좀 광범위한 문헌 조사를 짧은 시간에 해줘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 추가로 조금만 더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검토가 된 것들 있잖아요. 정리가 된 것들 그런 거는 좀 정리를 해서 좀 자료를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주제 몇 번에 이 부분은 이만큼 정리가 됐다. 뭐 거기서 또 이견이 나오면은 이제 논의를 하더라도 정리가 된 거를 갖다 계속 반복해서 또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